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나물 노랑 배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11월이 이제 벌써 6일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확실히 이게 상반기랑 하반기의 컨디션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고 추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제 기운이 활기차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긍정적이어지고 사람이. 맞아. 저는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기운이 왔어요, 좀. 그래서 요즘 좀 기분이 좋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네마테크에서 노홈 무비를 봤거든요. 샹탈 아커만 감독님의. 근데 되게 안 자려고 엄청 막 커피도 막 낮에 엄청 마시고 그러고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도 진짜 굳었거든요. 완전 꽂았어요. 제럽 자리. 제가 비상구랑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와 이런 자리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서 비스듬하게 영화를 관람했지만 사다리꼴 모양의 스크린으로 저는 보았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막 모르겠어요. 또 다시 제 안에서 막 탈수기가 돌아가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막 마스크가 축축해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날 향기로운 악몽을 또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향기로운 악몽은 정말 꿈속에서 이제 마주쳐가지고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가 됐네요. 전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저도 노홈 무비 저도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봤고 그리고 저는 어제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몇 년간 보고 싶었던 그 성소수 인권문화연대 연분홍치마라는 다큐멘터리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두 개의 문이랑 공동정범이라는 영화로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그 퀴서비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퀴어 시트콤도 이반지아 님이랑 이제 같이 그분이 작가시고 이제 같이 시트콤도 만드시고 이런 곳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2008년, 2009년에 만든 그 레즈비언 정치 도장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2008년 지방선거에서 최숙현 님인가? 그분이 이제 한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후보로 종로에 출마를 하신 그 정치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거기서 상영을 해가지고 드디어 보고 왔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에서 대표성의 문제나 뭐 여성 정치 혹은 레즈비언 정치 뭐 그런 어떤 정체성에서 좀 더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나 뭐 그런 그리고 뭐 선거 운동을 하는데 아우팅은 당할 수 없는 약간 선거 그 하시는 운동원 분들이 그런 곤란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더 가시화가 된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너무 아예 가시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재밌는 근데 약간 커뮤니티
안에 분위기 약간 커뮤니티 시네마처럼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 집단도 같이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더 약간 정치적으로 저 운동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 찾기가 뭔가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내부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자기만의 의미를 찾는 과정들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좀 약간 그냥 시간이 맞는 영화를 우연히 그 예매를 해서 본 영화가 있는데 그 난노잉이라는 터키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마녀사냥이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역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권위적인 남성 커뮤니티 문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 관한 영화라고 저는 그런 것도 다루면서 뭔가 정말 난도잉 한 것으로 두는 것에 관해 뭔가 알려고 하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터키의 한 가정이 배경이고 아버지는 어떤 회사의 중력인 것 같고 어머니는 의사시고 아들은 이제 수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구하는 친구들이 이 주인공 소년에게 너 게이지 제가 게이인 것 같아서 같이 운동을 못 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이 소년은 내가 거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근데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머니 캐릭터랑 아버지 캐릭터도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아버지 캐릭터는 뭔가 약간 이 사회가 더 신자유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뭔가 그 회사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막 사장이 젊은 사장으로 교체되는데 그 젊은 사장이 직원들을 다 자르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복종이다. 이러면서 되게 복종을 강요하고 근데 이 아버지도 사실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라서 집에 와서 되게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어머니랑 아들은 훨씬 더 뭔가 좀 말하자면 개인주의자고 뭔가 좀 더 섬세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아무튼 되게 좋은 영화였었어요. 네. 좋은 영화 많이 봐서 좋았다는 이야기. 궁금하네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 그분이 당선됐을 때인가? 막 그때쯤에 제가 무슨 사설 코너에서 뭘 오려가지고 방에 붙여놨었는데 제목이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라는 약간 선언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파리에서 뭐 여성 운동가들이 약간 운동할 때 그런 구호를 외쳤다 했나? 그런 거여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걸 상상하는 그런 선언문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영화에서도 좀 그런 구호가 나와요. 그들은 1%인데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뭐 그 당시 뭐 종로의 한나라당 후보가 박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1%인데 뭐 나는 100%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1%들은 뭔가 이 100%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소수자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느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받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종로가 정치 1번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궁금하네요. 배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꿈을 엄청 많이
꾸고 있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그 근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황이죠. 근황이죠. 아니 저는 약간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왜냐면 진짜 우리가 삶에 8시간 정도를 자잖아요. 그것도 삶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황에 포함이 그죠. 돼야 되죠. 아니 이 얘기를 왜 제가 원래 근황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리허설 중에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나물 씨가 얘기하셨던 향기로운 악몽? 그 얘기 그걸 보다가 많이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타이페이의 꽃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아피차풍 위라세타쿤 감독님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잠을 자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뭔가 좋은 영화다. 졸린 영화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영화 그런 말씀에 되게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화제를 처음 갔을 때 졸린 영화를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었죠. 뭔가 극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영화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영화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거부하는 그런 게 느껴졌고 몸에서 영화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늦게 깨달아서 아무튼 제 꿈이 어땠냐면 너무 기억에 남는 이미지여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꿈에서 그러니까 바다가 엄청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 한 방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에. 근데 그 빗방울을 느끼고 나서 바로 바다에 놓고 온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미지로 뭔가 신발 같은 게 바다 밑바닥에 보이고 그걸 찾으러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나오는데 왜 들어가냐고. 근데 바다에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신발은 당연히 못 건졌고 신발은 이제 뭔가 사라졌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해안가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이랑 생각이랑 다 다르게 움직여서 계속 그냥 수평선으로 밀려가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서핑하는 것처럼 물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 좀 뭔가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몸을 맡겼더니 몸이 일어나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좋아서 꿈에서 깨고 나서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군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베드로야. 근데 뭔가 진짜 수영의 원리도 비슷하잖아요. 몸에 힘 빼야지 뜰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좋았겠다. 저도 물 위 항상 걷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진화된 인류가 되면 걸을 수 있겠죠? 기술과 함께.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홍보 타임을 가져볼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100_2_the_시네마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들을 올리고 있으니 구경 오시고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뒷방 상영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실 사연이나 궁금한 점, 소소한 잡담도 좋아요. 인스타 DM이나 팟빵 댓글, 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에스크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팟빵 방송 소개란을 보시면 인스타, 에스크, 메일 주소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팟빵에는 고기리 빈대떡님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배님이 영화 속 향수 아카이빙 아카이빙 해놓은 블로그 얘기를 하셔서 그 주소를 물어보셨고, 이제 배님이 그것을 남기셨습니다.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도 그 아이디는 저희가 모르는데 그냥 DM으로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방송인데 왜 이제 알게 됐을까 후회될 정도로 너무나 좋게 듣고 있습니다. 꾸준히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힘이 됐습니다, 진짜. 저희 사실 저희 좋으라고 방송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맞아요. 듣는 분도 좋다고 해주시면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그러게 왜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저희 뒷방상영관 157번째 영화 광금붕 감독의 원령옥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화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배가 먼저 얘기를 꺼냈었나요? 그쵸? 네, 맞아요. 음. 저는 이 완령옥 영화에 대한 정보는 별로 알지 못한 채로 스틸컷들을 보고 장만 확배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영화 하고 싶었어요. 저도 같은 이유로 배가 완령옥 얘기를 해서 이렇게 검색했는데 또 스틸컷을 저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지? 말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잠깐 향기로운 악몽 얘기를 했지만 향기로운 악몽도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인디 영화 특유의 그 유희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많고 그래서 스틸컷만 보고 와 진짜 이건 봐야겠네 이러고 보러 갔는데 이제 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스틸컷을 너무 믿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가 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원령옥 배우의 영화를 예전에 봤었어요. 신여성이라는 영화가 있고 신녀라는 영화도 있고 그 유튜브에서 뭐 뉴우먼하고 가디스라고 이제 영어로 검색하시면 영어 자막이 붙어 있는 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영화가 특히 좀 원영옥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신여성 그 당시에 어떤 1890년대 영국에서부터 뭐 신여성 얘기가 있고 뭐 상하이나 도쿄나 조선에서도 1920년대 신여성 담론이 되게 대두가 되게 어떤 근대성과 연결된 여성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여성에 관한 얘기들이 많고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 영화를 봤고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언론이나 뭔가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요즘이랑도 되게 다르지 않은 어떤 연예인에 대한 사람들이 소문과 관심들이 집중이 되면서 원영옥이라는 이 스타 배우였는데 그것에서 좀 괴로워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신여성 영화에서도 소설가인 어떤 여성이 좀 그런 소문이나 언론의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게 되는 영화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저도 이 영화를 그냥 있다고만 그래서 런닝이란 영화가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좀 더 탐색해 볼게요. 먼저 이게 그 노랑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원령옥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란닝위라고 이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여배우에 대한 삶에 대한 영화라서 그 이분이 살았던 이제
상하이 1910년에서 30년대 사이에 이제 상하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는 영화라서 상하이는 우선 아편 전쟁에서 그 청나라가 패하고 나서 홍콩은 영국에 할양되고 이제 광저우 같은 그 항구 도시들을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하이도 개항이 돼서 엄청 해외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티가 꽃 피워진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좀 신기한 게 한국은 그냥 일본 한나라의 식민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하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인가? 독일은 칭다오인가?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조개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점점 이제 일본이 전쟁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저항운동 이런 게 생겨나고 그런 의식들도 많긴 하지만 정말 뭔가 국제적인 그런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도시였던 게 되게 흥미를 끄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항구고 정말 국제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업, 해운업, 유통업 이런 게 되게 번창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자본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엄청 발전을 해서 영화, 뭐 댄스홀, 아편골 뭐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영화 산업도 많이 발전이 됐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려는 영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여성들이 이때 노랑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이 되고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여성 교육도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들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회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이미지로도 막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으로는 치파오가 특히 유행을 해가지고 이게 서양식 원피스를 변형한 만주식 치파오를 또 다시 현대식으로 개량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치파오래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신여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쯤 되면은 중국이 그 개혁 경제 그거 하면서 개방을 하잖아요. 시장 개방을. 그러면서 상하이가 다시 엄청 뜨고 지금도 진짜 핫한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치파오가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약간 고급 여성들이 입는 패션? 화이트 컬러 여성들? 뭐 이런 분들이 입는다고. 네. 영화 속에서 장만옥이 치파오 위에다가 코트를 입는 너무 이뻐.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네. 코트도 되게 좀 약간 오버사이즈의 코트를 입었죠. 맞아요. 근데 이 신여성이라는 게 되게 약간 모순적인 여러 가지 욕망이 결합된 그런 건 게 뭔가 근대적인 여성, 새로운 여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남성들한테는 위협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근데 이제 새로운 근대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속에서는 약간 신여성이란 영화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국가의 어떤 건설한 일원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신여성은 근대 문물과 결합되면 뭔가 되게 소비적인 여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근대적인 것에 새로운 유입이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어떤 반응이 결합된 담론으로서 여성과 결합돼서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보려는 욕망과 뭔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망? 그거 사이에서 위치하는 것 같은 되게 묘한 지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제가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홍콩과 상하이의 관계에 대한 건데 홍콩과 상하이를 쌍둥이 도시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상하이를 올드 상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점점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상하이 시대가. 그래서 그 자본과 인력이 다 홍콩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홍콩이 엄청 대도시로 국제 도시로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의 모습이 홍콩에서 재현이 되는 거죠. 올드 상하이가. 근데 이제 홍콩이 또 다시 하량이 끝나가지고 반환이 되는 90년대 말이 되면은 이제 막 세기말 감성이랑 그런 게 막 다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우리의 화려했던 홍콩 이것을 다시 30년대 홍콩에서 아니 상하이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가 다시 홍콩의 옛날 이미지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루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를 올드 상하이에서 느끼고 막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 영화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홍콩의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홍콩의 배우와 감독들이 런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 상하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이제 91년도 영화인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홍콩도 좀 그러니까 상하이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유로 사라져버린 도시를 이제 회고하는 건데 좀 홍콩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제 감독이나 배우들은 다 홍콩 사람들이라서 그런 점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란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 정보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란닝위는 1910년대 생이시고요. 광둥 출신이시고 노동자 계급 출신인데 아버지는 일찍 사망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잣집 장씨 집안에서 하인으로 식모로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학교는 보내셨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상하이에 충더 여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을 하고 교육받은 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장씨 집안이 상하이의 영화계에 다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장후이충, 장칭푸, 장후이민 이 사람들이 다 영화계에서 일을 했는데 장다민이라는 막내가 란닝이랑 이제 같이 동거 8년 정도 동거를 한 사이였고 그 중에 장후이충이라는 첫째 형이 그 댄스홀에서 장다민이랑 란닝이가 춤추는 걸 보고 너가 끼가 있는 것 같으니 영화 산업에 종사해보렴 이래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16살에 처음 영화계에 진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춘몽이라는 1930년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하고요. 이때 당시에도 옐로우 저널리즘 이런 게 엄청 심했어가지고 런닝이도 그렇게 희생을 당했지만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었나 봐요. 막 법정 싸움으로 심화되면 이제 막 청중들이 몰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그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런닝이도 좀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런닝이는 상하이 128 사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이 그 만주를 침략했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와중이라서 이때 이제 막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라 상하이의 부자들이 다 홍콩으로 피신을 갔었어요. 그때 런닝이도 피신을 갔고 여기서 또 다른 남자인 탕치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탕치산은 차 수출 산업으로 유명해진 부자 거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산업에도 이제 투자하고 돈을 대게 되면서 렌화라는 이제 영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주주가 되면서 란닝이랑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상하이 3층짜리 양옥에 같이 동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차이추성이라는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란닝이랑 같은 광둥 출신인데 다른 감독들은 유학파가 많았대요. 이때도 상하이에 이제 영화 감독들이. 근데 자기는 그냥 소박한 노동자 점원 출신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고 독학해서 영화를 공부해서 감독 자리에 오르게 된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란닝이랑 차이추성이 무슨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밝혀진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1984년 이쯤에 차이추성 감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화계의 어떤 분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 명의 남자가 둘러싸인 그래서 이제 약간 추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런닝이의 필모는 29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거는 뭐 고도춘몽, 야초한화는 그 저희한테도 알려져 있는 김염 진옌이라는 조선 배우라고 해야 되나? 상하이에서 조선 상하이 출신 배우? 상하이 배우. 네, 그분이랑도 인연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일전매라는 영화 있고 도하우별기, 새 현대 여성, 리틀 토이즈, 신여성. 신여성이 마지막 작품이 되었고 신여성이 차이추성이 감독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여성이 약간 도화선이 돼서 연예 기자들이 막 공격을 하게 되면서 옐로우 저널리즘에 시달리다가 1935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이후에 되게 파장이 컸다고 하는데 베르테르 효과처럼 약간 5명의 여자가 따라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뭐 란닝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렇게까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25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영화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긴 하는데 이제 뭔가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쫙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런닝이의 삶에 대한 소문이나 자료들, 뭐 남아있는 영화 자료 같은 것도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 배우들이나 그분의 삶을 조사한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따서 삽입되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그 재연에 참여한 배우와 감독들의 코멘터리도 첨부가 되면서 되게 촬영하는 과정 자체를 되게 의식적으로 부각하면서 찍은 것 같은 구성을 취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에 있는 그런 재현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나요? 추가라기보다는 저의 감상이 그러니까 런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소문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들은 이야기가 다시 영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게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런닝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해석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이 코너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금붕 감독님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은 57년생이신데 85년 여인심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대요. 그리고 86년에 주윤발하고 양조위가 나온 지하정을 만드셨고 인지구라는 87년 영화로 유명해지셨어요. 이게 매연방이랑 장국영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루려고 한 쌍의 남녀가 동반 자살을 하는데 죽은 여인이 88년 홍콩에서 부활해서 환생한 남자를 찾는다 이런 내용이래요. 뭔가 흥미롭네요. 네. 약간 설화랑 막 그런 설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88년 홍콩을 배경으로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인지구로 유명해져서 뭐 영화제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홍콩 뉴웨이브 감독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완령옥을 촬영을 하셔서 장만옥이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뭐 인제 뉴약, 레드로즈, 화이트로즈 이런 영화들을 찍으셨고 중국 역사 100년이라는 테마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양과 중국 영화 속의 성이라는 96년 작품에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을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함께 담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커밍아웃을 하신 이후에 좀 더 정체성을 드러낸 영화를 찍으셨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러셨다고 네, 적혀 있네요. 제가 이분의 커리어 필모를 다 보질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셔서 에드워드 양이랑 이와이 슌지와 함께 홍콩, 대만, 일본의 아시아 주도 밀레니엄 프로젝트 Y2K를 발표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와.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무슨 프로젝트일까? 그 시대에 있고 싶어요. 너무 약간 웃겨가지고 Y2K.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연이라는 영화 2018년에 촬영을 하신 것 같고 홍콩 사중주라는 약간 옴니버스 영화도 찍으셨었고 또 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장만옥 배우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장만옥 님을 처음 이제 뒷방상영관에서 다루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양조위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양조위는 해피투게더 했구나. 이럴 수가. 네. 장만옥 얘기해주세요, 노랑. 네, 지금부터 잠시 들으실 부분은 제가 따로 녹음을 한 부분인데요. 녹음을 해놓고 편집을 하는데 제가 장만옥 배우의 커리어에 대해서 너무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장만옥 배우는 1964년생이시고 상하이 이민자 출신 가족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홍콩에서 태어나셨고요. 8살에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셨고 그래서 18살에 홍콩으로 돌아와서 1983년에 미스 홍콩에 입상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TV 영화계에서 일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 상하이, 홍콩, 영국 뭐 이렇게 또 국제적으로 이주하면서 산 배경 때문에 장만옥 배우는 다개국어에 능통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의 영화들에 출연을 하시고요.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1985년 성룡 감독,
성룡 배우가 주연을 한 폴리스 스토리에 이제 성룡의 연인 역으로 출연을 하셔서 이름을 알리셨고, 그렇지만은 되게 가벼운 역할로 많이 캐스팅이 되셨대요. 이후에 1987년에 주윤발의 미녀사냥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고, 그러다가 1988년에 열혈남아라는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고, 이 영화에는 장만옥 배우와 유덕화 배우가 출연을 하시고요. 장만옥 배우가 스스로 회고를 하시기로 이 열혈남아라는 영화가 자신이 좀 진지하게 연기에 임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다고 얘기를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인재유약이라는 풀문 인 뉴욕이라는 영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관금붕 감독과의 작업인데요. 이 영화로 금마장 영화제,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을 하시고, 또 같은 해 89년에 양말을 벗지 않는 여인, A Fish Story라는 진우 감독이라는데 이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는지 홍콩 필름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하고 1991년도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런닝이라는 영화, 이제 광금붕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죠.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시는데, 이게 중국 배우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첫 번째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그렇고, 런닝이 배우가 아니라 장만옥 배우는 1992년 신용문 객잔, 그리고 1993년 동방삼협이라는 이제 두기봉 감독의 연출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약간 홍콩 버전의 미녀삼총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양자경, 매연방, 장만옥 이렇게 세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을 하신 영화인데 이런 좀 액션 영화에도 출연들을 하셨고, 그리고 1996년 이마베프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과 작업을 하신 거고, 그리고 같은 해 96년 천밀밀이라는 영화, 이 영화도 되게 유명한 영화죠. 이렇게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2000년 드디어 화양연화 왕가희 감독과 화양연화에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2002년 영웅, 장이모 감독 영화고요. 2004년에 왕가희 감독의 2046에 출연하시고, 같은 해 2004년에 아사야스 감독의 클린에 출연을 하셔서 칸느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필모를 보면은 2008년까지 영화 출연하신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록이 없는데 지금 일단은 그래도 연기를 하고 싶을 만한 할 만한 작품을 고르고 계시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좀 알 수 없는 정보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얘기해보는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냥 처음부터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볼까요?
초반에 이제 완영욱의 생애가 간단히 뭐 이렇다 이렇게 감독하고 배우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만옥 배우가 그럼 나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장만옥 배우의 느낌이 되게 뭔가 되게 생기 있는 그런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연기를 하는 장면이 아닌 본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뭔가 되게 아니 천밀밀에서도 약간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이 빛나는 것 같은 맞아요. 빛이 나. 화양연화 같은 그런 진짜 분위기 있는 역할도 너무 잘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게 아닌 뭔가 평범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역할 본인과 좀 더 비슷한 역할을 하시면은 진짜 그런 그 배우의 아우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지 맞아. 되게 약간 미인이신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독특한 미인이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어떻게 저런 느낌이 나지? 막 이러면서 스크린에 너무 찰떡 같고 얼굴도 네, 또 얼굴 찬양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저는 영화 시작할 때 약간 뭐지? 이랬던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무슨 아저씨 등짝이 나오면서 뭔 사우나 같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장면이 뭐였냐면 막 그 상하이 이제 올드 상하이 시대의 감독들이랑 그 렌화 스튜디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같이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면서 막 다음 작품은 뭘 할 것인지 뭐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소탈하게 막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뭐 란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써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막 그 투명한 지붕 유리로 된 스튜디오가 나오고 그걸 천장에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우나가 그러니까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뭔가 장만옥 배우도 되게 유리병, 꽃병 같은 이미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게 이 영화에서도 아까 배 씨랑도 되게 리허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스크린샷을 아무렇게나 눌러도 화보처럼 나오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되게 정적이고 그냥 사물들이랑 그 인테리어 안에 사물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정물화 같은 장면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표현이 약간 공감이 갔어요. 그 여배우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정물처럼 다뤄지면서 우리가 도대체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내면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사우나의 아저씨들 그 사람들과 약간 세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좀 강렬하잖아요. 되게 그 장만옥 배우가 죽음을 연기하는 장면과 란링이 배우가 이제 정말 죽었을 때 찍힌 사진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끝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스틸이 된 건데 그거랑 그 사우나 아저씨들을 생각하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간극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이제 이 영화가 한참 뒤에서 이 상하이를 보는 입장이니까 상하이의 란닝이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사우나에서 앞으로 영화사에서 만들 영화를 계획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이 란링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대박을 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뭔가 도도하고 좀 도시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이 배우를 썼다가 정말 그러니까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이 배우를 쓰면 완전 대박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배우의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그 남성들끼리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란밍이 배우가 여러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사실 영화의 중후반부에는 원하는 배역을 따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초반에는 뭔가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쓰이기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장면 되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사우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되게 중국 역사에서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진짜 그 뭐 리민웨이, 순위, 부완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역사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뭔가 영화를 국산 영화를 진흥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막 뭔가 뭐지 저는 이 영화에서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게 좀 양가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가 그거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배우의 이미지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배우가 스스로 그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만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뭐 이런 여배우를 이용하는 남성 감독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장면이 약간 대비가 되는 느낌? 그냥 이렇게 헐벗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밖에 없거든요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다 드러내는 듯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러니까 이 완영옥에서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게 그냥 되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나쁘게 봤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찍는구나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뭔가 이 감독들에 대해서 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사실 네. 근데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기 디렉팅을 줘야 되니까 막 그런 것들을 코멘트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실 저희가 그 영화들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그게 가장 압축되게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주로 영화에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거의 해석자로 또 감독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이런 장면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얼굴로 표현하는 배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두 부분이 다 필요한데 저한테는 약간 그게 가끔은 좀 사족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렉팅을 했을 거지만 현실에서는 영화에서 그게 표현될 때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좀 저한테는 의문이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영화 보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영화 촬영이랑은 뭔가 좀 다른 제가 생각한 연기랑은 뭔가 그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감독이 디렉팅을 막 그렇게 말로 막
하고 그런 게 근데 뭔가 저는 그 부분이 그 연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같이. 그러라고 하는 건가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하는 그 배우가 어떤 보통 여성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서 연기를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게 아니에요. 그냥 감독들을 나쁘게 그린 건 진짜 전혀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너무 저희가 사우나를 강조해가지고 약간 뭔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되게 막 한국식 사우나를 생각하면서 뭔가 막 그런 조폭과 검사들이 의탁하는 그런 곳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또 재밌는 장면들이 약간 그 란닝이의 삶에서의 특이한 에피소드? 그런 게 약간 영화에 반영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혹한에서 손가락을 잘라서 아이를 먹였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인가요? 일이지 않나요? 그랬나요? 실제를 반영한 거? 이지 않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는 아니었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장만옥이 연기하는 란닝이 배우가 이렇게 설원에 약간 그 눈 내리는 그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엎어지거든요. 엎어져서 막 옷을 벗고 아까 코트를 벗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의 팔꿈치를 만지면서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할까? 배역에 이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실제로 있었대요, 그런 일이? 아니야, 잠깐 영화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다른 장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게 그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잡고 막 흔드는 장면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가 막 내리면서 엄청 힘든 촬영인데 란닝이가 계속 자기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유로 제시되는 거는 이제 본인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그것과 연결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었겠죠, 배우가. 그래서 이제 감독이랑 스태프들도 뭔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촬영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그 영화 속의 사실 사건이고 영화를 촬영하는 걸 보는 거지만 뭔가 런닝이의 삶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배우의 삶과 영화가 자꾸 겹쳐지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여러 감독들이 배우한테 연기 디렉팅을 하잖아요. 어떤 연기를 할 땐 그렇게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장만옥 배우가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것과 비슷한 장면을 촬영을 할 때는 뭔가 자기 이미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에 가까워지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연기를 뭔가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감독의 지시를 받던 배우와는 좀 다른 대조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초반에도
연기를 막 하다 뭔가 뜯는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아 별로였죠? 다시 해볼게요 이러면서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가 다른지는 사실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아,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저런 걸 하는 걸까 계속 더 궁금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연기하는 장면 중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이렇게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다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우는데 감독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 저 그냥 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뒤돌아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우는데 그런 장면들이 근데 그 장면이 한 번 더 점프해서 이제 그 장만옥으로 그 런닝이를 연기하고 있는 장만옥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상대 배우가 대사하는 걸 까먹은 장면으로 다시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장이었던 걸로 그게 다시 촬영장을 찍는 촬영장이었던 걸로 맞아요. 그런 식의 연출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묘했던 게 그냥 우는 사람이 장만옥인지 아니면 그 우는 사람이 장만옥을 연기하는 런닝이인지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장면도 그렇고 그 역할이 약간 황색 저널리즘에 당해서 힘들어하는 역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삶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촬영이 끝나고도 그 남아있는 감정이 있고 저는 그 촬영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내 감정인데 근데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는 거고 이게 사용될 만큼 다 사용이 된 건데 나는 이게 끝나지가 않아서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런 맞아요. 그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 지점이 있고 그 부분을 그쵸.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신여성인가요? 그 영화가? 우는 모습. 입을 덮어쓰고 우는 건 신여성이고 근데 뭐 또 다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신여성이 이제 남아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흑백 영화로 진짜 원본도 잠깐 삽입이 돼서 이제 겹쳐지거든요. 그 촬영하는 장면이랑. 그래서 그 감독이 차이추성이 디렉팅을 할 때 막 아, 너의 얼굴에서 막 그런 절규처럼 막 난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이게 막 점점 글자처럼 막 커지는 거야. 막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말로 해주는데 그게 진짜 원본 영화가 잠깐 삽입이 돼서 나오는데 진짜로 그래. 진짜로 글씨가 인터타이틀 그게 진짜로 살려주세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점점 글씨가 얼굴에서부터 커져 나가는 게 진짜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이 무성영화 시대의 표현법은 뭔가 가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진짜 그걸 글씨를 키워 점점 커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다니. 그런 게 너무 진짜 귀여운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성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신녀라는 영화를 조금 보다 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란링이 배우의 표정들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들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되게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안에서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되게 체념한 얼굴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얼굴이 약간 미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소를 지어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얼굴을 보이면서 어떤 힘이 센 남성에게
수그려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체념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 표정을 보는데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성 영화에서 뭐 특별한 뭔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뭔가 그런 단계들, 감정의 단계들을 생각하고 연기를 했을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난 영화가 구로사와 기요시 맞죠? 스파이 네, 스파이의 아내에서의 아오이 유의 연기였어요. 그 영화도 무성 영화 시대인데 그 안에서 아오이 유가 무성 영화 안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고 또 현대적으로 뭐랄까 그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오이 유도 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약간 절규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웃고 있고 그런 얼굴? 그게 되게 겹치게 떠올라서 네, 떠올랐어요. 그 얼굴이. 맞아요. 그 영화에서도 아오이 유가 배우인데 영화 속 안에서 배우로 연기를 하는 역할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장만, 그러니까 런닝이라는 영화에서 그 장면이 촬영되는 걸 보면은 약간 네 이름 나물이 아까 한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감독이 또 디렉팅을 하거든요. 그 여기에서 뭐 남자한테는 약간 강자지만 약간 비굴한 척 연기를 하고 근데 란니가 뭐 탁자에 앉은 것도 저항이고 네가 담배를 피는 것도 저항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표정을 사실 보면은 뭔가 저항이긴 한데 무력감도 있고 뭔가 맞아.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판단되지 않는 것들이고 배우 안에서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감독이 표현하는 거는 저항이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판단하려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규정해버리면은 담기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근데 이제 그 담기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든 느껴보고 싶고 이해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저도 너무 판단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그게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감독의 디렉팅이 뭔가 저항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영화를 실제로 삽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약간 담배에 모자이크 돼 있는 게 너무 영화가 약간 수입될 때 담배 부분이 다 모자이크가 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모자이크가 다 돼 있어서 그 기준이 또 입에 문 것만 다 모자이크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냥 든 건 괜찮은 거죠. 사물은 괜찮은데 대체 뭐야? 피우는 건 안 돼. 근데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감독의 디렉팅이 있었잖아요. 저항하는 거라고. 근데 노랑 씨가 느낀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만이 아니라 다른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감독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런닝이 배우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캐릭터의 삶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소통 사이에서 뭔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감독의 생각이 완전 약간 이식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뭔가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한테서 묘한 뉘앙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훌륭한 배우가 있는 거겠죠? 약간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캐릭터 이해 안에 그 말을 녹아들게 하는 그런 식의 연기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장면에서 보면 막 탕치산이랑 그러니까 탕치산을 약간 유혹하듯이 담배를 피면서 되게 막 영화에 등장할 장면을 미리 연습해 보듯이 또 이렇게 되게 자기 집에서 약간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탕치산이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계속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약간 막 내려다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니? 약간 이런 그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생각하시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네. 그 부분이랑 또 겹쳐져가지고 그게 자꾸 그러니까 그 역할을 보면서 그때 감정이나 표현이 뭔지 판단하려는 것이 완여경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여자야, 저런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욕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괴로워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너의 본 모습이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근데 저 생각나는 장면이 또 있는 게 그러니까 감독이 장만옥 배우한테 완령우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약간 거울에서 촬영하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 그 장다민을 만났고 장다민이 워낙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돈이 좀 많은 탕치산 같은 남자가 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장만옥 배우가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안에서 장만옥 배우가 감독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장면을 넣은 게 되게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알 수 없는 거고 왜 그랬는지. 근데 그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감독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배우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장면을 영화 안에 그대로 넣었다는 게 저는 되게 묘했어요. 장만옥 배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동의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뭔가 반박하는 말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온 게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독은 그 장면을 넣은 게 또 감독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공이 되는 거야 결국엔. 이 신여성 그 부분이 되게 그걸 압축하는 것 같은 게 진짜 계속 이렇게 이건 줄 알았는데 점프해서 촬영장이야. 근데 또 촬영이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지만 그것의 확장은 끝이 없잖아요. 뭐 이것을 보는 저희 관객까지 확대를 해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도 또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또 이러면 안 되지. 약간 리겐모티 같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튼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재밌었던 부분이 사실 이게 무성영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연극과 영화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연기가 막 되게 너무 과장된 연기여서 막 다시 고쳐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특히 약간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주로 찍는 씬들을 넣어가지고
막 누가 죽는다던가 아니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던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촬영장 장면으로 넣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땐 NG고 이제 다시 막 설명하고 배우가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컷이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몇 번 에피소드가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에 힘을 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정물과 같아져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표현을 잘하려면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까 그 담배 피는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 피는 장면에서도 제가 사실 눈에 갔던 거는 그 조명이거든요. 그 이렇게 위에 갓 달린 조명인데 그게 이제 원래 영화에도 있어서 그걸 쓴 거더라고요. 원래 세트로 재현을 했을 때.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빛이 되게 인조적이어가지고 다. 네,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는데 그 느낌이 뭘까?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물에 빛이 닿을 때 그 사물에 반사되는 그게 너무 강해서 너무 이쁜데 그게 뮤직비디오에서나 이쁜 거지 막 영화에서 보여주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인 오히려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너무 정물화스럽다 해야 되나? 네. 약간 세트 촬영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되게 아까 우리가 그 런닝이가 이제 어떤 배역들을 맡았는지 자기 이미지에 따라서 이미지 변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뭔가 좀 매혹적인 여성을 하다가 약간 어머니 역할, 희생하는 여성 역할도 하다가 이제 좀 그 당시 트렌드인데 뭔가 진보 영화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노동계급 여성으로 강인한 어떤 그런 여성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역할도 나중에는 많이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역할을 처음에 런닝이가 맡고 싶다고 이제 감독한테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당신 이미지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그날 딱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치파오도 되게 수수한 걸 입었는데 코트를 입고 있다가 코트를 딱 벗고 입술 립스틱을 닦아서 지우는데 그 정도면 뭔가 되게 좀 울컥했어요. 자기가 뭔가 당신이 보는 모습 말고 나는 이런 모습도 있다.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되게 절실하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좀 립스틱을 딱 지우는 그 순간이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뭔가 이 배우가 생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도 가계부를 쓴 장면이 나오고 그 탕지산이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도 뭐 나중에 죽는 장면을 보면 가계부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가계부 계속 써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기 이미지를 좀 바꿔야 하는 상황을 되게 알고 있었고 그게 자기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 진짜. 저는 가계부 왜 저렇게 쓰지? 이게 되게 인상에 남으면서도 왜 저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네요. 진짜. 그리고 일단 장다민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돈을 뜯기는 역할이었고 돈을 장다민 빼앗아 갔었고 탕지산과도 뭔가 결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젠가 대체될 것 같은 뭔가 절대로 이 사람의 재정 상황에 기댈 순 없는 그런
불안함과 동시에 자기가 자기 먹여 살릴 뭐 가족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 이 여배우는 더 이상 뭔가 배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런 뭐랄까 연문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이 배우가 엄청 소리를 지르니까 장만옥 배우가 맞아. 소리를 절규를 하는데 뭔가 그게 뭐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이제 배우 생활 못하고 그럼 죽음이야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배우의 맞죠. 행동들을 보면. 그 갑자기 우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 저도 그게 너무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없는데 그 너무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어머니와 아이가 뭔가 그게 중심적인 건 아니지만 계속 이제 나오는데 확실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독립된 생계를 꾸리는 다는 게 사실 런닝이 이전 여성들에게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을 삶인 것 같은데 약간 런닝이가 그런 것을 해보는 어떤 공공 영역에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는 약간 첫 번째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좀 이런 여배우 같은 그런 이런 직업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렇게 막 그 절규하는 장면은 특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후디에라는 그 경쟁자이자 친구인 배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도 엄청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그때 이분도 막 연문설? 막 추문에 휘말려가지고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에 갔는데 청중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막 이 사람을 보러 오고 막 그런 거를 막 못 견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본 거죠, 사실. 이 란닝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장다민이 계속 돈 뜯어내려고 협박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도 너 후대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보고 확인하는 장면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불명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여성 영화가 뭐 기자들의 옐로우 저널리즘을 고발하는 영화라서 기자들이 화가 나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됐다 막 이래가지고 이 란닝이를 공격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장다민이 너무 막 화가 나서 질투심에 휩싸여가지고 란닝이를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된 것인지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국민당 정부에서 맞아요. 사주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쵸. 그리고 기자들이 협박을 해서 영화 필름을 자른다는 그런 장면도 맞아요. 있고 근데 너무 뭔가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돼가지고 그 기자들의 행태에 그래서 맞아 이러면서 봐가지고 좀 옐로우 저널리즘 저 때부터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상하이 모더니라는 게 되게 어떤 그 시대의 모더니티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고 이 언론과 어떤 관심 사람들의 마녀사냥 이런 역학들이 어떤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그런 건지 그게 어떤 저 시대부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시작되는 시대였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근데 좀 그 이전부터 사실 있던 건데 좀 어떤 도시라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쵸. 그런 거겠지만 신문이나 영화 같은 게 또 파급력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게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 생각이 많이 그리고 여성에게 특히 더 많이 가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아.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가 그 신여성의 마지막 장면은 나는 너무 살고 싶다고 막 절규를 하면서 복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과 되게 많이 겹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황색 언론의 막 공격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니까. 근데 란닝이는 되게 그 유언비어가 무섭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그냥 그 유서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서의 내용이 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의 파티와 그 죽음 장면까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서에 그 약간 작은 정말 사람들의 말이 무섭다 이거는 진짜 런닝이가 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여성의 날 스피치 내일 할 거니까 그걸 리마인드 해주려고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결점들과 실수들을 다 말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뭔가 공인이면 완벽해야 한다. 특히 여성이면 그래야 한다. 그런 이미지에 걸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자들이 뭐 나쁜 말을 쓰면은 정말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잣대들에 대해서 뭔가 더 당당해질 기회였을 것 같아요. 여성의 날에 어떤 그런 스캔들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뭐 말을 한다는 결점들 이런 것들 완벽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란닝이가 언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스피치를 할 란닝이를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서에서 뭔가 그런 스피치를 함으로써 얻게 될 새로운 파장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두려웠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슬펐죠. 맞죠. 그게 진짜 죽은 날이 여성의 날이라는 게 되게 또 아이러니한데 막 신여성이라고 뭐 영화도 찍고 분류가 되고 그런 이미지로 또 소비가 되고 근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날에 연사로 모신다는 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행정상의 그 결제를 받으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이 어떠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란닝이 요즘에 이걸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해서 됐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일환이니까 약간 자기는 그런 식으로 또 대표되고 싶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되게 쉬웠겠지만 만약에 그 스피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스캔들이 있고 이렇더라도 이것도 내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그건 또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겠지만 그게 그 신여성이라는 게
약간 거울상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삶을 상상할 때 저는 항상 그게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완영옥이.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서로 거울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여성 관객과의 완영옥 이런 역량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의 날 스피치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서로 좋은 관계만 주고받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정말 고뇌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뭐 나의 진실을 다 드러내놓고 살지도 않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선택들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에게도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그 사람도 나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완령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명을 하기 전에 나에 대한 설명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는데 근데 그게 내 안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항하기 위한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할 힘이 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어떤 설명이 있고 근데 그것을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낫 노잉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뭔지 왜 그랬는지 몰라. 약간 이런 그냥 내가 그냥 그때 그랬어. 이러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얜 이런 이미지인데 아니야. 얜 사실 이런 이미지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규정 속에서만 말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되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완영옥과 장만옥의 완영옥 이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완영옥은 좀 신여성으로 본 그 이미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장만옥이 만들어낸 완영옥의 이미지는 또 너무 다르고 좀 더 거리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이미지밖에 없고 접근할 루트도 이미지밖에 없어서 그것에 관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되게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완령옥이 죽고 장례식 장면에서 장만옥 배우가 죽은 완령옥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잡힌 모습에 숨 쉬는 게 보여서 숨을 좀 참아보라고 디렉팅을 해요, 감독이. 근데 그때 장만옥 배우가 숨을 참고 컷이 될 때까지 숨을 쉬지 않는데 컷하고 나서 숨을 하고 몰아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 영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완령옥이 살았던 삶을
뭔가 특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을 참아야 하는 숨 막히는 상황 안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 그 배우였고 그 당시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캔들이었을 것 같아서 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도. 그러니까 이미 너무 알려진 얘기고 당시에도 너무 스캔들이 컸고 이게 막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연극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맞아요. 심지어 장다민이 거기에 막 출연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출연을 하셨다고. 진짜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장다민 씨도 참 아무튼 진짜 약간 막 미국 그런 데서 볼 법한 맞아요. 아 진짜 그런 분인데 아무튼 네 그렇게까지 이제 퍼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뭔가 되게 그 막 시체가 이렇게 꽃과 함께 시체가 놓여 있고 거기에다가 대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막 약간 인터뷰 같기도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면서 막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자기 내면을 말하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너무 시체로 돼서 란닝이는 평화롭게 누워 있고 그런 게 되게 영화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알 수 없는데 그냥 계속 말하고 되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배우가 울면 진짜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리면 진짜 달리는 거지 뭔가 그러니까 뭘 흉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는 거는 정말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일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해야 되나? 동기화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그거를 항상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어떻게 죽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방법으로 죽나 이런 거 약간 저의 인벤토리 창처럼 막 약간 저의 상상 속에서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그 숨을 참는 장면이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되게 영화에서 죽는 장면이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배우가 다 죽는 걸 연기하는 건데 막 숨 쉬는 거 진짜 보일 때도 있고 눈꺼풀 떨리는 거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없고 숨이 없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완전 다이나믹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죽음이라는 아무리 말한 건 정지 상태인데 또 죽음을 어떤 활동 상태로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있죠. 맞아. 근데 숨을 참는 거는 좀 그런 경험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상태에 약간이라도 침잠되는 그 부분에서 장만옥이 혼자 느꼈을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숨을 쉬는 순간에 포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재밌었던 약간 신여성이랑 반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죽음을 연기하지만 결국 숨을 이렇게 쉬면서 끝나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되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느꼈어요. 되살리려는 의도? 그렇게 약간 신여성 촬영하는 거에서부터 이 완영 일이 번져나간 거니까. 일이
죽는 것까지 이렇게 왔는데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음을 연기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약간 이 장면 계속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미지 안에서 숨 막힐 정도로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배우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볼수록 오히려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의 개인적인 삶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중이 아는 게 없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이 사람, 그러니까 커리어로서의 완령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오히려 사생활 면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하고 오로지 배우로서의 이미지만 남아야 완령옥에겐 더 자유로운 선택지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이미지 안에서 그런 자기 삶의 모습이 아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채로 남는 게 제일 이상적인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지로 남는 거 오히려. 그렇죠. 그게 란닝이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유서를 쓴 거나 뭔가 죽는 방식이나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되게 막 멋있게 차려입고 파티에 가자고 했을 때 되게 그걸 연기를 잘 하잖아요. 실제로 막 춤추고 그런 것도 다 그런 일환인 것 같고 자기의 이미지를 연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럼 장만옥이 숨 쉬는 건 되게 그 간극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다. 너무. 그게 갑자기 이미지라는 게 뭔가 되게 답답하고 가두는 것처럼 정말 맞아요.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진짜 오히려 정말 맞아. 거기서부터 그냥 내가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런 이미지 안에서 워낙 변화무쌍하게 살아오신 배우이기도 하고 그 배우들이 다 홍콩 출신으로 이제 재연을 해서 그런지 중간에 보면은 홍콩으로 도망가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차이추성한테.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 이제 영화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네, 그러면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녹음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뭐랄까 감상은 정말 란링이라는 배우의 삶과 그걸 연기한 장만옥 딱 이렇게 좁혀졌었거든요, 관심사가. 근데 뭔가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영화에 뭔가 숨겨진 그런 뭔가 중국 영화사의 이야기들, 뭐 상하이와 홍콩의 관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부담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뭔가 배우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좀 약간 경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얘기하면서 좀 뭔가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 꼭 역사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물론 시대적 상황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배우의 삶?
배우가 처한 상황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배우에게 맞춰서 보는 게 더 뭔가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뭔가 얘기하기엔 되게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얘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고 엄청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다 이런 느낌인데 영화를 보면서는 약간 뭔가 충족되지 않는 막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했으면 뭔가 제가 생각하는 막 그런 이데아의 느낌에 도달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오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영화 자체는 막 엄청 만족하고 막 너무 좋아 이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뭔가 그 거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진짜 네. 워낙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을 재현하는 영화에 대한 영화니까 그 픽션과 다큐멘터리 사이를 완전히 오가는데 또 그걸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들만 골라서 재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하려는 게 약간 심파일까 아니면 심파에 대한 뭔가 스터디인가 막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은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네.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완전히 이거를 해체시켜 버리겠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약간 이제 또 장만옥만의 힘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했던 게 있고 그건 약간 지적인 작업일 수 있는데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갖는 아우라가 있고 장만옥의 이해는 또 다른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만옥이 빛을 내는 순간은 이제 의도를 압도하니까 그게 약간 충돌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뭐지? 약간 어떨 때는 서프라이즈 같고 어떨 때는 어떤 장면은 너무 좋아서 캡처를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어떤 장면은 되게 서프라이즈 같고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 뭔지 알겠어. 서프라이즈 진짜 2편도 있어요. 란닝 2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네. 아무튼 네, 저한테는 특이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아까 여기 난노행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배가 난노행이라고 써놔가지고 노트에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알려고 하는 것도 실례고 근데 그거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더 알아야 될 영역이 있다고 내가 자꾸만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궁금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리고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이 끝나면 생각은 더 이상 나아가지가 않는 것 같고 이게 뭐 배우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모든 내가 타인에 대해서 모든 이미지로 만나는 타인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고 난노잉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배우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뭔가 그 완영옥이 연기했던 어떤 여성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이 관객들과 만났을 때 그 관객들에게 가서 살아나는 어떤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녹음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진짜 저한테는 재밌는 녹음이었고, 이게 뭔가 영화가 막 엄청 좋을 때 오히려 녹음이 되게 약간 마음에 안 차는 경우도 있고, 막 영화는 그냥 그런데 막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꼭 영화가 좋다고 해서 방송이 좋아지는 건 아닌 그런 게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신여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사실 사적 영역 자체가 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뭔가 끌고 들어온 느낌이 있어서 어떤 내밀한 부분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걸 끌고 들어와 버린 느낌이 있어서 이 난노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적용해야 되고 막 어느 상황에서 해야 될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그런 난노잉이라는 자체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이랑은 절대 맞닿을 수 없는 관념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난노잉이라는 걸 같이 끌고 가는 거지.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난노잉이란 말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관심 없어. 아예 없음이죠. 아예 없음이니까. 그래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난노잉이라는 말을 하는 게 뭔가 필수적인 뭔가 세트로 가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녹음 되게 재밌었고 뭔가 오늘 약간 제가 기력이 없어서 좀 이상한 말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난노잉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여러분. 레일라 일마즈 감독, 터키 감독인데 제가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보고 왔는데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게 드라마가 촘촘하고 좋아서 개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몇 년 후에 개봉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혹시 뭐 볼 수 있는 난노잉이라는 어떤 제목을 접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남국재견에 이어 다른 영화를 영업하시는 다단계. 란닝이도 보시고 신여성도 보시고 신녀도 보시고 신녀도 보시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